유럽의 한 우주 발사체 프로그램이 최근 10년간 약 30% 안팎의 실패율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3차례 연속 발사 성공과 초정밀 궤도 안착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일부 유럽 내부 보고서에서는 발사 신뢰도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아시아를 하청으로 볼 수 없다는 문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묵직합니다. 유럽연합이 자국 위성, 군사자산의 독자 발사를 목표로 수십 년간 투입한 예산은 최소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 유럽이 한국의 추진체, 제어 기술을 공식적으로 참조하거나 공동 연구 대상으로 올린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우주 패권 지도 자체가 재그려질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발사 한 번 실패에 따른 직간접 손실이 최소 수천억 원대, 국가 신뢰도에 미치는 여파는 수치로 환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독일 출신의 한 중년 엔지니어가 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그는 아시아 발사체와는 절대 손잡지 말자는 강경파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 없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브뤼셀 비공개 회의에서 그가 먼저 한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성 증언이 흘러나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입장을 180도 바꾸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마르틴 호프만입니다. 독일 출신 추진체 전문 엔지니어, 유럽 발사체 프로그램 기술자문위원이죠. 한때 유럽 우주산업의 양심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사람입니다. 2025년 초 브뤼셀 유럽우주정책위원회 긴급 비공개 회의. 저는 회의실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50대 초반의 나이로는 젊은 편도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선 가장 오래된 기술 자문 중 하나였죠. 그날 회의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연속된 발사 실패 원인 정밀 분석, 그리고 대안 검토. 프로젝터 화면에 첫 장표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 발사체 실패 7회, 부분 성공 3회, 완전 성공 9회. 한국 발사체 부분 성공 1회, 연속 완전 성공 3회. 그래프만 놓고 보면 작은 아시아 국가 하나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혹은 일부 구간에서는 앞서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가? 위원장 역할을 맡은 엘레나 로베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옵션은 둘입니다. 하나는 실패율을 감수하고 계속 독자 노선을 간다. 다른 하나는 일부 기술 영역에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 호프만 박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의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는 게 느껴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제안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사람이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시아 로켓은 싸구려다. 부품은 중국, 도면은 어디서 베껴왔는지 모르는 나라들. 제 입에서 나왔던 가시 돋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장들 속에는 단순한 오만을 넘어 어딘가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배어 있었죠. 저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한국의 최근 발사 기록은 적어도 신뢰성 면에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호프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였으니까요. 저 자신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협력 검토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화면 속 한국 발사체 성공 그래프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숫자가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알마티 외곽의 잿빛 발사장. 매캐한 연기, 쓰러진 동료, 그리고 한 아시아 업체 로고. 제가 끝내 단정적인 답을 하지 않고 말을 흐리자 회의실 뒤쪽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왜 유럽의 강경파였던 제가
갑자기 말을 아끼는 걸까? 제 머릿속에 자리한 그날의 기억.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창밖 브뤼셀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제 과거가 묻혀 있었습니다. 알마티의 잿빛 하늘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1999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교. 저는 아직 29이었습니다. 첫 해외 파견지였죠. 당시는 유럽, 러시아 여러 중소국가들이 뒤섞여 공동 발사 프로젝트를 이어가던 과도기였습니다. 값싼 비용을 찾아 여러 아시아 업체들이 하청으로 몰려들었죠. 그날도 하늘은 흐렸습니다. 노란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발사장 철구조물 사이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 금속 먼지, 그리고 어딘가 익숙지 않은 양념 냄새까지 섞인 공기. 문제의 업체는 동아시아의 어느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발사체 연료 공급 라인 일부를 납품한 회사였죠.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며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제 동료 프란츠는 그날 저녁 그 회사 젊은 엔지니어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값이 반이면 안전성도 반인 건 아니겠죠?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결과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점화 당일, 저는 관제실 유리창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게 느껴졌죠. 3, 2, 1 점화. 처음 2초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옆 라인 압력 게이지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것은 프란츠였습니다. 라인 3번 압력 이상. 연료 차단해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사체 하부에서 짧고 굵은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관제실 바닥까지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합니다. 화면에는 불길과 파편, 그리고 쓰러지는 그림자들이 얼비쳤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프란츠는 안전한 곳에 있기를. 하지만 현실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연료 공급 라인 일부 부품의 미세한 결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제의 부품은 그 아시아 업체가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균열 가능성 사전 미검출이라는 문장이 담겼고 언론에는 값싼 하청의 대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프란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검은 양복을 입은 채 말없이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란츠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슬픔 뒤에 남은 건 이상하게도 특정 지역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가 아시아 부품이 문제였다. 품질 관리? 그런 거 안 믿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아시아는, 그리고 아시아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모든 것은 언젠가 터질 도화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든 동남아든 한국이든 저에게는 모두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졌죠. 아시아 제품. 그 편견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어느 한국 회사 로고를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견이 훗날 제 이름으로 된 보고서 한 줄을 뒤집어 엎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요. 2015년 여름, 파리 르브르제 공항. 세계 최대 항공, 우주 박람회인 파리 에어쇼 현장은 각국 국기와 기업 로고로 빼곡했습니다. 저는 유럽 대표단 기술 자문 자격으로 박람회 VIP 라운지를 오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일정표 하단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K-스페이스, 한국 발사체 연구소.
비공개 기술 브리핑 요청. 저는 일정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자동차, 휴대폰은 들어봤는데 로켓도 하나. 저에게 한국은 그저 잘 나가는 전자제품 나라 정도였습니다. 우주. 발사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죠. VIP 라운지 앞 복도에서 3명의 동양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이준영, K-스페이스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적혀 있었죠. 통역을 겸한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한국 쪽에서 30분만 브리핑 시간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독자 추진체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30분? 아시아 스타트업 같은 팀에 30분이나 줄 이유가 있나? 게다가 오늘 일정 꽉 찼잖아. 통역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약속이요. 저는 시선을 복도 끝에 선 한국팀으로 돌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이준영은 먼 거리에서도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10분. 그리고 여기 말고 복도에서 간단히 도면만 보자고 해. 제 말은 한국팀에게 당신들은 이 방에 들어올 급은 아니다라는 신호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잠시 후 복도 한쪽에 서서 간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영이 들고 온 작은 모형 발사체와 한글과 영어가 섞인 파워포인트 인쇄본 몇 장. 현재 한국은 75톤급 액체 엔진 독자 개발을 목표로. 그가 75톤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순간 저는 입가에 짧은 비웃음이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30톤도 제대로 안 만들어 본 나라가 75톤이라. 말은 속으로만 했지만 표정과 분위기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준영은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실패 전제 시험 계획, 반복 연소 시험 로드맵, 단계별 국산화 목표.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죠.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이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럽 측과 기술 교류나 공동 연구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라도 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75톤을 성공시키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복도에 늘어선 다른 대기업 로고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에게 배울 게 더 많아 보입니다. 그 말은 공손한 표현 속에 숨겨진 명백한 선을 긋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준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곧 다시 예의 바른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억지스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브리핑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약속된 30분은 채워지지 않았죠.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복도 끝에 남겨진 파란색 로고를 흘끗 보았습니다. K-스페이스,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이니셔티브. 그 로고는 제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국? 그런 나라가 로켓을 만든다고?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브뤼셀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 한복판에서 그 로고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로고를 바라보게 될 것이었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접어버린 그 도면 속 숫자들이 훗날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요. 시간은 다시 2025년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엘레나가 준비한 내부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낯익은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KSLI,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이니셔티브. 최근 5년 발사 실적 분석. 10년 전 파리 에어쇼 복도 끝에서 보았던 그 로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 로고는 작은 스타트업 부스 구석이 아니라
유럽 공식 보고서 표지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간결한 표가 있었죠. 한국 발사체 2021년 첫 발사, 부분 성공. 위성 목표 궤도 미달. 2022년 2차 발사, 완전 성공. 2023년 3차 발사, 다중 위성 동시 안착 성공. 유럽 발사체 동기간 일부 기체 기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발사 취소 2회. 발사 직후 비행 중단 또는 부분 실패 2회. 성공 3회. 저는 숫자만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세가 문제였죠. 우리는 점점 더 비싼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엘레나의 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 실패 이후 매번 전진하고 있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샘플 수가 적습니다. 추세라고 단정하긴 이르죠.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그래프 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부분 성공, 두 번째 완전 성공, 세 번째 다중 위성 발사. 무엇보다 그 곡선 위에 찍힌 작은 설명 문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엔진 국산화 100%. 클러스터링 제어 시스템 자체 개발. 10년 전 복도에서 이준영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야심찬 슬로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제는 실제 발사 데이터와 함께 보고 있었죠. 제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비공개 기술 브리핑을 제안해왔습니다. 상대도 우리 상황을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제안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른 것은 알마티의 잿빛 하늘,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프란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뒤로 파리의 복도에서 서류를 움켜쥔 채 서있던 이준영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시아 발사체와는 절대 손잡지 말자. 한때 저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츠의 죽음 이후 저는 그 신념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든 어떤 제안이 나오든 저는 아시아 업체와의 협력을 막아왔죠. 하지만 지금 화면 위의 숫자들은 저를 조용히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나? 25년 전 알마티의 그 업체와 지금 연속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같은가?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브리핑 받으러 갈 겁니까? 아니면 또 복도에서 돌려보낼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25년 그리고 한 대륙의 자존심을 향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프란츠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는 저에게 복수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진실을 보라고 했을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정 잡아주십시오.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벽이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과연 저는 알마티에서 생긴 편견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몇 주 뒤 겨울 공기가 아직 매서운 2월 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일부러 택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건 항상 저에게 데이터를 한 장 더 보는 느낌을 줬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계산하듯 서울 도심의 발길을 가늠했습니다. 이 정도의 전력 소비, 이 정도의 도심 확장. 제조업 기반은 충분한 도시군이군. 머리는 그렇게 한 줄 요약을 하고 있었지만 가슴 어딘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마르틴, 넌 정말 편견 없이 이곳을 볼 수 있나? 공항 도착장 한쪽 낯익은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준영이었습니다. 10년 전 파리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한국 엔지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명찰에 다른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KSLI 발사체 프로그램 본부장 이준영. 오랜만입니다. 호프만 박사님. 약간 굳은 듯한 한국식 영어였지만 어조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복도에서 8분 만에 돌려보냈던 그 사람의 손을요. 저는 미안함과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 안 라디오에서는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단어 몇 개는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위성, 발사, 자력. 운전석 옆자리에서 이준영이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지난 발사 성공에 대한 후속 분석입니다. 국민들도 아직 조금 신기해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했나 하는 표정으로요. 저는 그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겸손함, 진정성. 10년 전 파리에서 느꼈던 그 절박함이 이제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저는 객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네온 사인과 아파트 단지가 겹친 낯선 수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알마티의 잿빛 벌판과 서울의 불빛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세웠습니다. 두 곳 모두 제 인생을 한 번씩 꺾어놓은 도시였습니다. 하나는 편견의 시작, 하나는 편견의 시험대가 될 도시였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발사체와는 손잡지 말라. 제가 했던 말이 공항에서부터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프란츠,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죽게 만든 그 대륙으로 왔어. 하지만 나는 진실을 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제가 향할 곳은 나로우주 센터로 이어지는 관제, 시험 데이터가 모여있는 서울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알마티에서 보았던 폭발 기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실패 데이터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데이터들은 제 분노와 불신을 바꿔놓기에 충분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 KSLI 본부 내 비공개 회의실. 벽면 전체가 모니터와 대형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 측이 정리해온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 연소 시험 기록. 실패 47회, 성공 3회. 초기 단계 기준.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실패 47회. 그 숫자는 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진짜 엔진 개발은 실패 기록이 먼저 쌓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이 데이터들이 단순한 시험 실패 기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상 자료가 재생되었습니다. 초기 연소 시험 장면, 0.3초 만에 터져버리는 연소실. 0.7초, 1.2초 숫자는 짧았지만 화염과 파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마티의 그날이 떠올랐죠. 옆자리에서 이준영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초기 2년 동안 대형 폭발 사고만 10차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시험동 내 연구원이 충격파에 휘말려 왼쪽 귀 청력 40%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다음 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준영은 말을 잠시 멈추고 뒤쪽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단체 사진 속 웃고 있는 중년 엔지니어.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우리는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마티 사고 이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유럽은 실패를 부끄러운 기록으로 숨기느라 급급했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뒤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과 예산 삭감 논쟁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 방 안에서 실패는 숨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발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원인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연소실 내 냉각 채널 설계 오류, 합금 비율 미세 오차, 펌프 회전수 제어 문제. 저는 데이터를 넘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수치가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값싼 아시아 하청이라는 단어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편견이 한 장 한 장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이준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복도에서 8분 만에 돌려보낸 그 사람. 지금 그는 제 앞에서 47번의 실패 기록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실패를 공개합니까?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준영이 웃었습니다. 숨기면 다음 세대가 또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고흥에 가보시겠습니까? 책상 위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흥.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한 번도 크게 떠올려 본 적 없는 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유럽 내부 보고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되어 있었죠. 알마티의 잿빛 하늘과 고흥의 푸른 바다. 저는 제 인생 두 번째 발사장을 보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란츠를 떠올렸습니다. 친구,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와 있어. 하지만 나는 진실을 봐야 해. 제가 고흥에서 보게 될 것은 단지 거대한 발사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온 세계 지도의 축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해안 절벽 위로 솟은 발사대와 거대한 조립동이 서해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발사대를 올려다봤습니다. 47m급 발사체가 세워질 공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바다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국 측 안내를 맡은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명찰에는 짧게 센터장이라는 직함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센터장은 저를 조립동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47m급 발사체가 세워져 있는 공간, 75톤 엔진이 4개 묶여 있는 1단부 촘촘하게 깔린 배관과 케이블.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 국내에서 설계, 제작한 겁니까? 제 질문에 센터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나로호 시절에는 러시아 엔진을 빌려다 쓰면서 굴욕도 겪었죠. 발사가 2번이나 실패했을 때는 언론과 여론이 우리를 세금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금 도둑. 유럽에서도 가끔 저희 프로젝트를 향해 던져지는 말이었습니다. 센터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숨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데이터로 남길 것인가.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센터장은 조립동 옆 작은 전시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탄 자국이 남은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기 75톤 엔진 폭발 시험 당시 회수된 볼트. 대한민국 독자 발사체 개발의 상징. 설명 문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길었습니다. 저는 알마티 발사장에서 보았던 부러진 금속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조각들이 쉬쉬해야 할 증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개된 출발점이었죠. 센터장은 유리 케이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처음 전시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실패를 왜 박물관에 넣느냐고요.
하지만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 볼트 없었으면 성공 이야기도 없다고요. 저는 유리 케이스에 비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독일 엔지니어. 25년 전 알마티에서 아시아 업체를 향해 분노하던 젊은 엔지니어. 10년 전 파리 에어쇼 복도에서 한국팀을 복도로 돌려보내던 냉정한 기술 자문. 그리고 지금 한국 발사체의 실패 볼트 앞에서 제가 갖고 있던 세계 지도의 기준을 다시 그려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인정이 뒤섞인 얼굴. 저는 볼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란츠, 미안해. 나는 틀렸어. 아시아가 문제가 아니었어.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어. 고흥에서의 일정 마지막 날 센터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유럽의 가장 강경하다고 알려진 분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유리 케이스 속 볼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프란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센터장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이름 속에는 알마티의 잿빛 하늘 아래 쓰러졌던 한 사람과 그로 인해 20년간 만들어진 편견과 지금 그 편견을 내려놓으려는 한 사람의 선택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을 자존심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은 브뤼셀로 돌아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회의실에서 그대로 사용될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브뤼셀. 유럽우주정책위원회 본회의. 이번에는 제가 직접 최종 기술 보고를 맡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 첫 장에 모두가 낯익은 로고 하나를 띄웠습니다. KSLI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이니셔티브 공동 연구 검토 보고서. 회의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제가 아시아 로고를 첫 장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데이터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한국 발사체 엔진의 연소 시험 기록, 실패를 공개 데이터로 남기는 방식, 클러스터링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지표, 실제 발사 성공률과 궤도 투입 오차 범위. 숫자와 그래프가 지나갈수록 회의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중간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호프만 박사, 현재 한국 발사체 기술은 우리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과거의 저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도국, 그들은 추격자.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적어도 액체 엔진 클러스터링과 중형 발사체 신뢰도 영역에서 우리가 그들을 하청이라고 부를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표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말이 유럽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자의 양심으로서 필요했던 문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굴욕이 아닌 전략으로 규정할 것. 실패를 숨기지 않는 데이터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것. 그리고 알마티에서 시작된 편견으로 고흥에서 얻은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고흥 해안의 발사대와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작은 볼트가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엘레나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분입니까? 10년 전 파리 복도에서 돌려보낸 그 팀에게 이제는 함께 가자고 말하는 입장이 된다는 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그랬다면 더 나빴을 것 같습니다. 몇 달 후 브뤼셀과 서울 사이에 작은 실무 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우주개발 지도의 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이준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년 전 복도에서의 일을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지니까요.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프란츠,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진실을 찾았어. 그리고 몇 년 뒤 유럽의 한 우주박물관 한쪽 전시 공간. 유리 케이스 안에는 탄 자국이 남은 작은 볼트 하나와 함께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아시아 국가의 초기 엔진 시험에서 회수된 볼트. 실패를 숨기지 않은 나라가 다른 대륙의 편견을 바꾸는데 사용한 증거. 저는 그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볼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관람객들 중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게 됩니다. 세계 지도의 중심이 항상 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유리 케이스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60대가 된 독일 엔지니어. 한때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본 사람.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폭발과 한 사람의 청력과 수많은 무명의 연구자들의 밤샘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흥의 바다 위에서는 다음 발사체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발사음을 이제는 유럽도 그리고 세상의 누구도 값싼 아시아 소음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 그리고 그 너머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프란츠, 우리는 이제 함께 갑니다. 유럽도 한국도 모두 함께요. 유럽 우주산업의 강경파가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은 진짜 이유. 세계 지도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